테헤란의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70년 우방이라던 나라들은 가장 먼저 불을 끄고 떠났고 대사관의 불빛은 밤새 꺼졌습니다. 남겨진 9천만 시민들. 그런데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누군가가 영상을 편집했고, 누군가가 진실을 분석했고, 누군가가 한 나라의 이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미사일이 아닌 재건을, 정복이 아닌 동행을 떠올리게 한 그 이름.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폭격보다 빠르게 확산된 선택의 정체, 지금 그 숨막히는 전말이 공개됩니다. 처음 화면에 뜬 건 연기였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런던 사무실에 혼자 앉아 모니터 3개를 바라보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속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건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퍼지는 속도를 보고 있었죠. 저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입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정보전과 위기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일을 10년 넘게 해왔어요.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정치와 데이터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중동과 동유럽의 분쟁 지역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폭발보다 먼저 도착하는 건 영상이고, 영상보다 먼저 도착하는 건 프레임이라는 걸 저는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그게 제 직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란에서 폭격이 있었어요.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채널 12개가 동시에 알림을 보내왔습니다. 위성 이미지, 현장 영상, 소셜미디어, 스크린샷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 반사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폭격이 있으면 분노는 외부로 향합니다. 적을 향해, 공격자를 향해 집중되죠. 그런데 테헤란 거리에서 올라오는 영상 속 사람들의 분노는 안을 향하고 있었어요. 배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이 직원들을 철수시키는 영상이 올라온 건 폭격 6시간 뒤였어요. 중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영상들이 퍼지는 속도는 폭격 영상보다 빨랐어요. 재개시 수, 댓글 반응 속도, 지역 확산 패턴을 숫자로 입력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걸. 그때 페르시아어 채널 하나에서 영상이 올라왔어요. 화질이 나빴습니다. 테헤란 거리 한복판에 태극기가 있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이란의 밤거리에 한국 국기가 있었어요. 저는 35살입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났어요. 10살 때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감정으로 이란을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훈련해왔습니다. 제 직업은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망가지거든요. 저는 이란을 하나의 분석 대상으로만 바라봐왔어요. 그런데 그 태극기 영상을 보는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영상의 확산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최초 업로드는 폭격 21시간 뒤였습니다. 첫 24시간 동안 재개시 횟수는 43,0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패턴이 달랐습니다. 조직 동원 콘텐츠는 시간대가 균일하고 동일 문구가 반복돼요. 이건 달랐습니다. 시간대가 불규칙했고 각 계정의 댓글 어조가 제각각이었어요. 차발이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저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태극기 이란, 시작점 분석. 저는 늘 불을 분석해왔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떻게 퍼지는지를 계산해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 고향이 불타고 있다고. 커피는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 런던은 조용했어요. 모니터 속 테헤란은 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테헤란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분류하고 확산 경로를 추적하고 계정별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밥은 배달로 때웠고 잠은 소파에서 2~3시간씩 쪼개서 잤어요. 동료들은 제가 새 클라이언트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아무도 의뢰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영상들을 발견했어요.
동명부대였습니다. 아크 부대. 이란에 파견됐던 한국군 부대 이름들이 페르시아어 자막과 함께 영상에 등장하고 있었어요. 군사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편집해 올리는 영상이었어요. 26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직접 설명하는 영상, 오래된 사진에 자막을 붙인 슬라이드, 텍스트만으로 구성된 짧은 클립들이었습니다. 조잡했어요. 그런데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을 멈추고 영상들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과거에 이란 땅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뭔가 달랐다는 기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복자의 기억이 아니었어요. 함께 무언가를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중요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했어요. 이란 당국이 외부 접속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영상들은 올라오자마자 차단됐고 계정들은 정지됐어요. 그래도 콘텐츠는 퍼지고 있었습니다. 블루투스로,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오프라인 파일 공유 앱으로요. 저는 그 경로를 추적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방식을 더 잘 설계할 수 있겠다고. 새 파일을 열었어요. 오프라인 전파형 콘텐츠 패키지 설계안이었습니다. 30초 이내 영상, 페르시아어 자막 포함, 블루투스 전송에 최적화된 파일 용량. 여기에 하나의 원칙을 더했어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때까지 이란 거리에서 퍼지던 콘텐츠들은 두 가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체념이었어요. 러시아가 떠났다. 중국이 떠났다. 우리는 버려졌다. 그 감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요. 체념은 행동을 만들지 않습니다. 분노는 방향이 없으면 흩어져요. 저는 다른 프레임을 생각했어요. 요청이었습니다. 항의가 아니라 요청. 비난이 아니라 선택. 이 사람들이 태극기를 든 건 한국에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재건의 파트너로, 정복자가 아닌 건설자로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콘텐츠 패키지에 두 가지 메시지를 담았어요. 첫째, 우리는 점령을 원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함께 지었던 사람을 기억한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문장이 체념과 요청의 차이였어요. 저는 페르시아어로 자막을 직접 썼습니다. 제가 10살까지 쓰던 언어였어요. 25년 만에 모국어로 메시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이상하게 느렸어요. 파일을 완성하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없었어요. 의뢰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런던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만들고 있었어요. 직업인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동안 이란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요. 떠올리면 아프거든요. 혁명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하면 더 아팠어요. 저는 그 기억들을 분석의 언어로 덮어왔습니다. 감정 대신 데이터로, 기억 대신 케이스 스터디로요. 그런데 그 밤은 달랐어요. 콘텐츠 패키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우리는 건설자를 원한다. 저 자신을 위해 쓴 문장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림이 울렸어요. 이란 국영방송이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 일부 불순 세력이 외세 개입을 선동하기 위해 외국 국기를 활용한 집회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국가 전복 시도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새로 열었어요.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군부 강경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태극기 집회를 외세 개입 선동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전에도 봤어요. 벨라루스에서 봤고 베네수엘라에서 봤습니다. 시민운동이 자발적으로 확산될 때 권위주의 정권이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는 외부 조작론이었어요. 두려움을 자극하고 참여자들을 고립시키고 운동의 정당성을 무너뜨리죠.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엔 데이터가 있다는 거였어요. 사흘 전부터 태극기 영상의 확산 패턴을 추적해왔습니다. 최초 업로드 계정들의 생성 날짜, 이전 게시물 이력, 지역별 확산 속도, 시간대별 재게시 분포. 이 데이터들이 말하는 건 명확했어요. 조직 동원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세력 개입 흔적도 없었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자발적 확산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12페이지였습니다. 모든 주장에 데이터를 붙였어요. 시간대별 영상 업로드 그래프, 계정 생성 날짜 분포도, 동일 문구 반복 비율 분석. 마지막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집결은 외부 조작의 산물이 아니라 자발적 시민 선언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등받이에 기댔어요. 그때 알림이 왔습니다. 낯선 계정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페르시아어였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다. 멈추는 게 좋을 것이다.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두려웠습니다. 저는 런던에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안전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달리 느껴졌어요. 이건 분석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을 향한 신호였어요. 계정을 추적했습니다. 생성된 지 이틀 된 계정이었어요. 이전 게시물이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위험용 임시 계정이었어요. 스크린샷을 찍어서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눌렀어요. 직업인으로서의 냉정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게 있었어요. VPN 설정을 바꿨습니다. 접속 경로를 다중화했어요. 계정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란 국영 언론이 두 번째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이었어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이란 정보 공작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태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황을 제시했어요. 그 정황 중 하나가 오프라인 전파형 콘텐츠였습니다. 블루투스 파일 공유 방식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설계한 방식이었어요. 인터넷이 막히면 오프라인 전파는 자연스러운 대안입니다. 저만 생각한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 방식이 군부의 역프레임에 올라탔다는 사실이 불편했어요. 저는 시민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군부에게는 제가 만든 콘텐츠가 외세 개입의 증거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늘 경계해온 것이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개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 10년 동안 이 패턴을 클라이언트들에게 경고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패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멈춰야 하는가? 계속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결은 자발이었어요. 진짜였습니다. 계속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닿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했어요.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제 언론인, 인권단체 연구원, 외교부 자문그룹. 천천히 이름들을 골랐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런던의 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이메일 첫 줄을 썼어요.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어요. 받은 편지함을 수시로 열었다 닫았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익숙한 기다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초조했어요. 그 사이에도 이란에서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테헤란 외곽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도로 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울로라고 적힌 낡은 도로 표지판 아래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뭔가 걸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영상을 멈췄어요. 서울로였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어요. 서울로가 테헤란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란이 수교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도로 이름이었어요. 테헤란에 서울로가 있고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었습니다. 외교적 상호 명명이었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달랐습니다. 서울로는 단순한 도로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란-이라크 전쟁 시기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도로, 항만, 산업단지였어요. 수만 명의 이란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전쟁을 이유로 철수할 때 한국 기업들은 현장을 지켰어요. 노동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서울로라는 이름 안에 남아 있었어요. 50년 가까운 기억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을 공부하면서 저는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서울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어요. 기억이었죠.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을 그 도로 위로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기로 했어요. 기존 보고서는 데이터 중심이었습니다. 확산 패턴, 계정 분석, 자발성 입증, 군부의 역프레임을 반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려면 논리가 필요했어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의 핵심은 서울로였어요. 새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서울로는 정치적 중립지대다. 혁명 이전에 만들어진 이름이었어요. 어떤 정권도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도로 위에 모이는 건 반정부 선언이 아니에요. 함께 무언가를 지었던 기억을 향한 집결이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보고서에 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논지를 썼습니다. 이 집결은 반정부 쿠데타가 아니다. 재건 파트너를 지정하는 시민선언이다. 저는 이 문장을 쓰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어요. 군부는 이 집결을 외세 개입으로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건 개입이 아니었어요. 요청이었습니다. 정복자가 아닌 건설자를 부르고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섹션에는 한국을 향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위치였어요. 군사 개입이 아니었습니다. 재건 지원이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스스로를 일으킨 나라였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이란에 필요한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어요. 전후 재건 데이터를 끌어왔습니다. 경제 성장 지표, 인프라 복구 속도, 국제 협력 모델. 숫자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제목을 달았어요. 여러 버전을 썼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서울로는 도로가 아니다. 50년의 기억이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한 곳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공개 자문 채널이었어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이란 출신 영국인이에요. 한국과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외교부에 보고서를 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울로가 50년을 버텼다면 이 보고서도 어딘가에 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일주일 뒤였어요. 한국 외교부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언론사였어요. 편집장이 직접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보고서를 읽었다. 기고문을 써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쓰겠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전문가 칼럼을 써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에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직업적 판단으로 썼어요. 이번엔 저 자신의 이름으로 쓰는 글이었습니다. 제목을 먼저 정했어요. 폭탄은 무너뜨렸지만 기억은 선택했다. 너무 감정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았어요. 이번만큼은 감정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테헤란 한복판에 있는 도로, 이름, 50년 전 함께 지었던 기억, 지금 그 도로 위에 모이는 사람들. 데이터를 근거로 썼어요. 감정으로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니 감정이 들어왔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 기업들 이야기를 썼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전쟁을 이유로 철수할 때
한국 기업들은 현장을 지켰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기억이 서울로라는 이름으로 테헤란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쓰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가 그 기억을 몰랐다는 걸요. 이란에서 태어났는데 몰랐습니다. 부끄러웠어요. 10년 동안 이란을 분석해왔습니다. 데이터를 뒤지고 패턴을 추적하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런데 제 고향 땅에 남아있는 이 기억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글을 계속 썼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한국을 향해 직접 썼어요. 한국은 이 역할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스스로를 일으킨 나라, 그 경험이 지금 이란이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썼어요. 군사 개입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재건 지원이었어요. 이 문단을 쓰면서 손이 느려졌습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이 떠올랐어요. 10살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테헤란을 떠나던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짐을 쌌고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떠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란을 분석 대상으로만 바라봐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거든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짧게 썼어요. 기억은 정치가 지울 수 없다. 서울로가 50년을 버텼다면 이 선택도 버틸 것이다. 전송했습니다. 사흘 뒤 기고문이 실렸어요. 반응은 빨랐습니다. 중동 전문 계정들이 공유했고 이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어 번역본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번역했는지 몰랐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번역해서 올렸어요. 번역본을 읽었어요. 제가 쓴 글이었는데 페르시아어로 읽으니 달랐습니다. 제 모국어로 쓰인 제 생각이었어요.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연락이 왔어요. 한국 외교부였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니었어요. 자문그룹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보고서와 기고문을 읽었다. 서울에서 긴급회의가 열린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서울로 가고 있었어요. 서울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연이 가장 강한 논리가 되기도 하죠. 탑장을 썼습니다. 자료를 활용해도 좋다고 했어요. 창밖엔 런던의 밤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울로 집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50년의 기억이 살아있었어요. 폭탄은 건물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새벽 5시에 내렸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어요.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런던에서 일하면서 아시아는 몇 번 왔었어요. 도쿄, 싱가포르, 홍콩. 하지만 서울은 처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생각했어요. 서울로가 있는 나라에 왔다고. 오전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바로 나왔어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3월 초였는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그런데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깨끗했습니다. 도로가 반듯했어요. 저는 한국전쟁 직후 서울 사진을 자료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폐허였어요. 70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숫자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달랐습니다. 숨이 잠깐 막혔어요. 오후 2시 외교부 청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쯤 됐어요. 외교부 관료들, 국제정치 전문가들, 중동 담당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이란 사태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핵심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로 집결은 정말 자발적 시민운동인가? 그게 제가 불려온 이유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엔 떨렸어요. 나토 자문회의에도 들어가 봤고 유럽의회 청문회에서도 발표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제 고향 이야기였거든요.
데이터 뒤에 제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 집결은 조직 동원이 아닙니다. 외부 조작의 통계적 증거가 없습니다. 자발적 확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이 선택한 상징은 태극기였어요. 그 선택의 의미를 한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지금 이 회의의 핵심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외교부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다리우시 씨, 만약 한국이 재건 지원에 나선다면 군부는 이걸 외세 개입으로 규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군부의 역프레임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더 강한 프레임이 아닙니다. 더 많은 데이터예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증거가 쌓일수록 외세 개입론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한국이 군사가 아닌 재건으로 들어간다면 그 프레임은 더 빨리 무너질 거예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이란 시민들이 정말 한국을 원하는 건지, 서방 세계 전체를 향한 구호가 태극기로 수렴된 건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서울로입니다. 그들은 서울로에 모였어요. 파리로가 아니고 워싱턴로가 아닙니다. 50년 전 함께 지었던 도로 위에 모인 겁니다. 그 선택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우시 씨, 솔직히 묻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객관적인 분석인지 아니면 고국을 향한 감정이 개입된 건지 어떻게 보장합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멈췄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란에서 태어났고, 이란을 떠났고, 이란을 그리워합니다. 감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 보고서의 모든 주장은 데이터로 뒷받침됩니다. 데이터가 결론을 만들었고, 저는 그 결론이 제 감정과 일치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방안이 오래 조용했어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짧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끄덕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회의는 2시간 뒤에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3월에 햇살이 있었어요. 저는 잠깐 거기 서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감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건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12시간이었어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영화를 틀었다가 껐습니다. 결국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서울 회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국장의 질문이었어요. 이 보고서가 객관적인 분석인지 아니면 고국을 향한 감정이 개입된 건지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그 질문을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분석자가 됐을까요? 10살 때였어요. 테헤란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짐을 쌌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오래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뒤 빠르게 적응했어요. 언어를 배웠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어요. 꺼내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이란을 케이스 스터디로 처음 다뤘어요. 감정을 데이터로 덮는 훈련을 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원인을 분석했어요. 슬픔이 오면 패턴을 찾았습니다.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좋은 분석가가 됐습니다. 냉정하고 감정 없고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서울로 영상을 보던 그 밤이 문제였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이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테헤란의 20대 청년이었어요. 제 기고문을 페르시아어 번역본으로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어요. 당신의 목소리로 직접 말해달라고요. 분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분석가였습니다.
신원을 공개하면 리스크가 생겼어요. 이미 한 번 추적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분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저는 오랫동안 사람이기를 멈추고 분석가였거든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스크립트를 쓰려 했어요. 쓰다가 지웠습니다. 또 썼다가 또 지웠어요. 그러다가 그냥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란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에 떠났습니다. 25년 동안 이란을 분석 대상으로만 봐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영상을 보던 날 밤,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정복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설자를 원합니다. 영상을 그 청년에게 보냈어요. 다음 날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확산 속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페르시아어였어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오래된 목소리였어요. 아민 나야? 삼촌이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삼촌은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컸다고. 페르시아어로 많이 컸다는 건 어른스러워졌다는 뜻이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이란을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를 받고 패턴을 추적했고 보고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전화 한 통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걸 흔들었습니다. 삼촌, 잘 지내셨어요? 저는 겨우 그 말을 했어요. 전화가 끊기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런던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덮어왔던 것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분석가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발표가 나온 건 서울 회의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란 인도적 재건 지원을 공식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짧은 성명이었습니다. 군사 개입이 아니었어요. 재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떨렸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로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만든 결과였어요.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던 사람들, 인터넷이 막혀도 블루투스로 파일을 나눴던 사람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읽고 언어로 정리하고 경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삼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뉴스 봤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은 빨랐어요.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보냈어요. 네 아버지가 알았으면 좋아했을 거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어요. 테헤란을 떠난 지 12년 뒤였습니다. 끝내 돌아가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화제를 돌렸습니다. 들으면 아팠거든요. 아버지가 그리워하는 곳을 저도 그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촌의 문자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고. 그리워해도 됐다고. 늦게 안 거였어요. 런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이란 관련 채널들을 열었습니다. 서울로 집결 영상들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분노가 빠지고 있었어요. 체념도 빠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기대였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기대였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오래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저는 프레임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언어가 감정을 움직이는지를 계산했어요. 그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프레임을 설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감정을 발견하고 그 감정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언어를 찾아줬을 뿐이었어요.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프레임은 방향을 만들 수 없어요. 방향은 사람들 안에 이미 있습니다. 프레임은 그 방향을 드러내거나 가리거나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서울로에 모인 사람들은 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요청, 체념이 아니라 선택. 그 방향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50년 전 서울로가 만든 거였습니다. 모니터를 끄려다가 멈췄어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메모였습니다. 짧게 썼어요. 프레임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건 진짜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껐어요. 창밖 런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3월의 저녁이었어요. 저는 잠깐 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테헤란도 지금쯤 저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로에는 아직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을 버텨온 이름 아래 오늘도 누군가 서 있을 거라고요. 저는 이란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에 떠났어요. 25년 동안 이란을 분석 대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감정을 데이터로 덮고 기억을 케이스 스터디로 정리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버티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분석과 감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건 더 강해진다는 걸요. 틀리지 않는다는 걸요.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어요. 서울로는 아직 테헤란에 있습니다. 5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지켜온 건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지었던 기억이었어요. 기억은 그렇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이름 하나가 50년을 버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잊혀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